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도파민 디톡스. 지은이는 애나 램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의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레지던트 교육 우수상을 받았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 명망 있는 매체에 100여 편의 글과 논문을 발표했다.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한다. 다음은 한국어판 서문입니다. 도파미네이션이 한국에 출간된 이후 저는 수많은 한국 독자로부터 감동적인 메시지와 진심 어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술, 담배 같은 전통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중독에는 유튜브 쇼츠, 소셜미디어, 온라인 포르노, 게임, OT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의존 현상이 과도해져서 스마트폰 없이는 잠시도 버틸 수 없고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확인하듯 집착적으로 운세를 확인하고 하루를 보내는 데 큰 영향을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추종하고 연예인 이슈에 과잉 몰두하는 문제를 토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습과 노동의 강도가 세질수록 쾌락과 고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정의한 정상, 표준 등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이러한 압박은 개인을 중독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쳐나는 보상과 자극에 둘러싸인 채로 크고 작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오로지 당신의 것만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현명하게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자기 결정성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머리말입니다. 전작인 도파민 네이션을 출간하고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도파민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이 책을 집필하게 했다. 도파민 디톡스의 핵심적인 논리는 풍요가 전 세계적인 중독, 우울증, 불안, 자살률 증가에 기여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더 긍정적인 보상을 주고 더 접근하기 쉬우며 더 참신하고 더 강력하게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중독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덜 행복하고 더 우울하며 더 불안해한다. 또한 더 젊은 나이에 죽어간다. 전 세계 사망의 70%는 흡연, 신체 활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다. 당혹스러운 점은 부유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이를 풍요의 역설이라고 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삶을 망가뜨리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환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 훌륭한 교육 환경, 상대적인 부를 갖춘 신체 건강한 젊은이도 많았다. 이들의 문제는 트라우마나 사회적 단절, 빈곤이 아닌 과잉이었다. 빠른 쾌락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우리의 뇌가 변화한 까닭이었다. 저스틴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나를 찾아온 밝고 사려 깊은 20대 초반 남성이었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막연하게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매일 밤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환자에게 가장 먼저 내린 처방은 항우울제였다. 지금은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린다. 바로 도파민 디톡스다. 나는 저스틴에게 한 달 동안 모든 비디오 게임을 끊어보라고 제안했다.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뇌는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소량 분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지난 75년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발견은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부위에서 처리되며 뇌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균형의 추가 한 방향으로 기울면 뇌는 신경과학자들이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중립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즉시 자극된 도파민의 수용체 수를 줄이거나 하향 조절하여 도파민 증가에 적응한다. 쾌락을 느끼면 뇌는 고통 쪽으로 기울여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보통 쾌락을 느낀 다음에 기분이 가라앉는 후유증을 경험한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중립 상태가 회복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쾌락을 얻고 싶어 한다.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어떤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쾌락 불감증에 빠진다. 반면 일정 기간 쾌락 물질이나 행동을 절제하면 보상 경로가 재설정되어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되찾는다. 다행히 저스틴은 내 설명을 듣고 납득했고 한 달 동안 비디오 게임을 끊어보기로 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저스틴은 수년 만에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덜 불안해했고 덜 우울해했다. 왜일까? 그가 도파민으로 보상 경로를 폭격하는 것을 멈추자 그의 뇌는 도파민 분비의 기준치를 회복했다. 저스틴은 자신의 기분이 나아졌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놀랐다. 우리가 소비하는 강력한 쾌락제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과 정부, 학교가 적절한 대안을 찾고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중독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특정 물질이나 행동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강박적 과소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술이나 담배처럼 일반적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물질이나 행동의 범주에 얽매이지 말고 넓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대체로 더 큰 보상을 주고 참신하고 풍부하며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중독될 수 있는 대상이 무한하다. 가공식품,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 온라인 쇼핑, 운동, 메시지 등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내가 40대 초반에 로맨스 소설에 중독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강박적 과소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국내 정치, 지구온난화, 질병, 과거의 트라우마, 실수 등에 대해서 나처럼 강박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걱정을 호소한다. 열정, 습관, 중독의 차이는 무엇일까? 해당 물질이나 행동이 해를 끼치는지 여부다. 해로움은 항상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해로움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누적되어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나는 현실 도피형 소설, 무의미한 유튜브 시청, 초콜릿 과다 섭취,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문제다. 내 환자 라일리는 넷플릭스, 틱톡, 술, 가공식품 과다 섭취로 힘들어했다. 또 다른 환자 앤디는 과도한 운동, 강박적인 칼로리 계산과 식단 제한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 당신은 어떤가? 문제 행동을 파악했다면 빈도와 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의 사용량을 최소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일주일 동안 일일 소비량을 차트로 작성하는 것을 타임라인 추적법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한 소비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모든 물질과 행동에 대한 강박적 과소비의 임상치료에서 사용된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보라. 중독된 약물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참고로 약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섭취하는 물질과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주의 각 요일에 대한 사용량과 사용 빈도를 기록해 보길 바란다.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행동, 습관, 중독을 삶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돌아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해왔는지 인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많이 소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 더 많이 소비한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하거나 과거로 돌아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살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사고할 때 강박적 과소비의 해로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길게 볼수록 잘 볼 수 있다. 후회 원칙은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길 바란다. 하루 혹은 일주일이 끝나는 시점에 냉철하게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몇 분 동안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 소모적인 행동 패턴을 떠올리고 후회하는 이유를 적어보길 바란다. 후회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도록 동기부여해줄 정보로 가득하다. 중독 물질이나 행동은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다. 처음에는 기대를 충족해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머지않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임상 경험과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비합리적인 행동조차 그 이면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다음은 강박적인 과소비의 이유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보자. 즐기고, 오락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사교성 증대를 위해, 또래 압력 및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목받기 위해,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집중력 강화를 위해, 피로 완화를 위해, 신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안 치료를 위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수면을 위해,
감정을 멈추고 무감각해지고 분리되기 위해, 무언가 느끼기 위해, 영적 경험을 위해, 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강박적 과소비에 빠지는 이유를 성찰하면 그 행위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해 주는지 알 수 있다. 놀라지 마라. 강력한 보상을 주는 물질과 행동으로 특정한 결과를 얻는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간극은 시간을 들여 성찰해야 한다. 자기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의 진솔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을 강박적으로 걱정할 때 내가 더 나은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아이들을 걱정하면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그들을 걱정할 때마다 불안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덜 이야기하게 되었다. 무슨 말을 해도 과하게 걱정하는 엄마를 도리어 아이들이 걱정한 것이다. 다른 예도 있다. 내 환자 중에는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마초가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대마초를 피우는 수많은 환자에게 수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나는 그가 대마초 사용 경험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다. 머지않아 그는 대마초를 하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감각이 그저 느낌일 뿐임을 알았다. 대마초에 취해 있을 때 그다지 많은 작품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작품은 대마초를 피우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 공들여 작업해 만든 것이었다. 라일리는 이별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회피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과도하게 시청했다. 라일리가 유튜브 동영상에 몰입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라일리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인이 자기와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불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정한 강화 물질을 사용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목적을 살펴보면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경 적응이다. 신경 적응은 보상을 주는 물질과 행동에 반응하여 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쾌락에 익숙해져서 더 큰 쾌락을 요하게 된다. 쾌락에 익숙해진 뇌는 작동을 멈추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작동하기도 한다. 뇌의 주요 기능 세포는 뉴런이라고 불린다. 뉴런은 시냅스의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사이를 오가는 일종의 화학적 메신저다.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도파민이다. 신경과학자들 대부분은 도파민이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데 동의한다. 도파민은 보상 자체의 쾌락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즉, 우리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도파민이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쥐는 좋은 예시다. 쥐는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입안에 넣어주면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을 조금이라도 멀리 놓으면 굶어 죽는다. 음식을 코앞에 놓아도 음식을 찾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만다. 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파민이 없으면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할수록, 그리고 도파민이 더 빨리 분비될수록 그 물질과 행동에 더 중독된다. 그렇다고 물질들에 실제로 도파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 물질들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 상자 속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분비를 55% 늘리고 섹스는 100%, 코카인은 225% 늘린다. 암페타민은 길거리 마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이 암페타민은 무려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다. 중독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중독을 이해하려면 항상성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보상 경로에 놀이터의 시소 같은 저울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무도 타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소는 지면과 수평을 이룬다. 보상 경로의 저울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항상성의 상태다.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저울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진다. 저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저울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뇌는 초기 자극과 동일한 양을 사용해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서 중립을 회복한다. 나는 이런 자기조절 시스템을 그렘린, 즉 도구나 기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환상 속 존재들이 저울을 평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통 쪽에 올라타는 모습으로 상상한다. 그렘린들은 균형 상태를 좋아한다. 그러나 수평이 된 후에도 저울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저울이 반대 방향, 즉 고통 쪽으로 똑같이 기울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그렘린들은 무의식적으로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다시 소비하고 싶게 만든다. 후유증과 침체의 반대 과정 메커니즘이다. 특히 침체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 순간을 잘 견뎌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고통의 저울에 있던 그렘린들이 사라지며 균형이 회복된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중독된 약물과 행동을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렘린들이 점점 늘어난다. 때로 늘어난 그렘린들이 고통의 저울 한쪽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저울은 완전히 고통 쪽으로 기운다. 이때 뇌는 중독 상태가 된다. 저울의 기준점이 쾌락과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럼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진다.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강력한 형태와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나 행동이 필요해진다. 내성이 생긴 것이다.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신체적, 심리적 금단 현상 때문에 다시 사용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인 세대에게 스마트폰은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피하주사 바늘이다. 지금 당신이 중독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곧 가까운 웹사이트에서 그 대상을 만날 수 있다. 그 결과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만 쾌락을 느끼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고통을 느낀다. 156개국의 국민들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008년보다 2018년에 덜 행복하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경제력,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이 비슷한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하게 행복 지수가 감소했다. 범불안 장애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불능의 과도한 걱정을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보다 불안 지수가 높았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우울증 환자 수가 50% 증가했다. 신규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사회 인구학적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 특히 북미 지역이었다.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보다 자살률이 높았다. 부유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빈곤층과 저학력층이 강박적 과소비 문제에 가장 취약하다. 그들은 높은 보상을 주고 효과가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주는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없는 중년의 백인 미국인들이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보다 더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 이 집단의 주요 사망 원인은 3가지 약물 과다 복용, 술 관련 간질환, 자살이다. 도파민 디톡스란 중독된 물질이나 행동을 일정 기간 완전히 끊어 보상 경로를 재설정하고 도파민 분비 수준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중독과 금단의 악순환을 멈추면 기분이 나아지고 보다 행복해지며 더 소박한 보상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 머릿말에 등장했던 20대 초반의 환자 저스틴이 생각나는가?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한 달 동안 끄는 후 불안과 우울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그 후 저스틴은 대학교의 한 강의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보상 경로를 재설정함으로써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현저성이라고 한다. 도파민 디톡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금단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시도하면 안 된다.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생리적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생리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죽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다.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단지 멈출 수 없을 뿐이다. 중독 물질과 행동을 얼마나 절제해야 할까? 물질이나 행동을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다면 4주간의 도파민 디톡스를 추천한다. 임상 경험에 따르면 신경 적응의 그렘린들이 저울의 고통 쪽에서 내려오고 항상성을 회복하는데 평균적으로 4주가 걸린다. 4주 도파민 디톡스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일정 기간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 세계의 주요 종교 대부분이 매년 한 달 정도의 디톡스 기간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주 디톡스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정상적인 도파민 수치가 언제 회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뇌 영상 연구가 현재는 없다. 하지만 임상 경험에 따르면 중독된 물질이나 행동을 중단한 후 10일에서 14일 사이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 그 후 3주차와 4주차에는 주관적 안정감이 더디게 느껴질지언정 꾸준하게 나아진다. 심리학자 마크 셔킷과 그의 동료들은 매일 과음하고 주요 우울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셔킷의 연구에 참여한 우울증이 있는 남성들은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그 기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외에 다른 우울증 치료는 받지 않았다. 한 달 뒤 연구에 참여한 남성 중 80%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과도한 음주에서 임상 우울증이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4주 미만은 도파민 전달의 기준선까지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깨닫기에는 충분하다. 많은 환자가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독 물질과 행동을 중단하려고 시도한 후에 중독을 깨닫는다. 환자들은 종종 왜 완전히 끊는 것이 줄이는 것보다 낫죠? 라고 묻는다. 줄이는 편이 더 쉬울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이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쉽다. 발표된 연구들과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독 물질과 행동을 줄일 때 뇌는 오히려 보상 경로를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줄이는 건 큰 효과가 없다. 도파민 디톡스를 시작한 뒤 기분이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는 시기가 있다. 처음 10일에서 14일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다.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불안, 과민성, 불면증, 우울증, 갈망 등의 증상은 뇌가 다시 중독 상태로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태양은 다시 뜰 것이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바꾸고 싶은 물질이나 행동이 여러 가지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물질이나 행동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 번에 한 가지 물질이나 행동에 집중해야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는 팝 음악을 들으면 로맨스 소설이 읽고 싶어진다. 대부분의 팝 음악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초반에 팝 음악 감상을 자제했다. 도파민에 절여진 현대 사회에서는 굳이 직접 중독 물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들을 따라다닌다. 중독 물질 및 행동은 우리가 소비하고 또 소비하게 만든다. 자기 구속은 우리 자신과 중독 물질 사이에 메타인지 장벽을 만들어 강박적 과소비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다. 자기 구속의 개념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후 선원들과 집으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그 길에 암초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선원들을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인 반조 세이렌이 있었다. 선원들이 세이렌에게 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이 이야기에서 밀랍은 자기 구속의 한 형태다. 오디세우스 또한 홀릴 수 있었기에 선원들에게 자신을 배의 돛대에 묶어달라고 했다. 그가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더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가 어떤지 들어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홀려서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유혹에 저항하려면 자기 통제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리 스스로를 묶어 두어야 한다. 연대기적 자기구속은 시간을 활용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파민 디톡스를 할 때는 정해진 기간에 특정 물질을 절제하기로 계획한다.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제가 더 쉬워진다. 4주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큰 범위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지리적 자기구속은 자신과 물질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보상을 얻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나 해야 하는 일을 늘리면 중독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촉발 요인이 줄어든다. 다음은 환자들이 말해준 지리적 자기구속의 예다. TV 플러그를 뽑아 옷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만 써요. 호텔에 미리 전화를 걸어 미니바와 TV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냅챗,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을 삭제했어요.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했던 앤디는 헬스장 멤버십을 해지했다. 도파민 디톡스에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중단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초기 단계에는 물질이나 행동 자체의 상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강화된 관계에 대한 상실감이 더해진다. 범주적 자기구속은 의미를 사용해서 소비를 제한한다. 즉, 특정 물질을 사용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도파민 디톡스에 성공하려면 갈망하는 물질을 상기시키는 사람, 장소, 물건도 멀리해야 한다. 이러한 비약물적인 자극들은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여 물질 자체와 동일한 욕구, 금단 증상, 갈망의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 신경과학계에서는 단서 의존 학습이라고 불리며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반 파블로프는 개 앞에 고기 조각을 놓으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기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 심지어 고기를 바로 주지 않아도 침을 흘린다. 이는 개가 자연 보상인 고기와 조건 단서인 종소리를 연관시키는 법을 학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경과학자들은 쥐의 뇌에 탐침기를 넣어 도파민이 약물뿐 아니라 약물을 상기시키는 자극이나 신호에도 반응하여 분비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버튼을 눌러서 코카인이 제공될 거라고 알려주는 불빛을 보았을 때 쥐의 뇌에서 도파민 수치가 기준선 이상으로 증가한다. 물론 코카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호를 볼 때보다 실제 코카인을 섭취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훨씬 더 상승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카인을 제공한다는 단서가 중독과 금단의 독자적인 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무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기대했던 보상이 실현되지 않아 발생하는 실망감은 그 물질과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한다. 즉, 완전히 단념하게 만든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원래의 쾌감을 재현하도록 노력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행동을 촉진한다.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병적인 도박꾼들이다. 연구에 따르면 병적인 도박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는 최종 보상, 즉 돈보다 보상 제공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을 할 때 한편으로 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게임에서 지면 도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정당화할 수 있고 지다가 이겨야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손실 추구라고 한다. 2010년 제이콥 리넷과 그의 동료들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따거나 잃었을 때 도파민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측정했다. 돈을 땄을 때는 두 집단 모두 도파민이 증가했으므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돈을 잃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도파민 분비가 크게 증가했다. 병적인 도박꾼은 패배와 승리의 확률이 동일할 때, 즉 50%일 때,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 최대일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었다. 이들은 돈을 따고 있을 때뿐 아니라 돈을 잃고 있을 때도 쾌락을 느꼈다. 도박에 중독되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은 돈을 따고 있을 때만 쾌락을 느꼈다. 병적인 도박꾼들은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게임 자체에 중독되었다. 대부분은 의지력을 발휘해 어느 정도는 충동을 이겨낸다. 하지만 의지력이 바닥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중독물질과 행동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자신과 중독물질 및 행동 사이에 장벽을 만들면 좋다. 더하여 자기가 추구하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활동에 집중하고 그런 활동이 건강이나 성취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가치관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신념이다. 가치관은 일상적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할지 그리고 무엇을 자제할지 결정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좋든 나쁘든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위에서 모두가 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은 몹시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정된 기간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 아닌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하기는 힘들다. 강박적 과소비를 줄이거나 멈출 때는 누구와 교류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다. 책임감 있는 친구를 직접 찾아 나설 수도 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공식적인 지지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도파민 디톡스 계획을 세웠다면 친구나 책임감 있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보자.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신이 중독된 물질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껄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다. 내 경험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털어놓아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사랑을 주고 당신이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어서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금욕주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이 책에서는 원시적 본능을 현대적인 생태계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활동을 쫓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우리는 투쟁을 위해 특히 육체적 투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대부분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된다.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불편함도 마찬가지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무엇을 원하든 전부 제공된다. 이제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지경이 되었다. 현대 생태계는 비활동을 부추긴다. 비활동은 무기력을 낳는다. 무기력은 불안과 우울증을 낳는다. 부유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역설은
자연스러운 고통의 원인을 지나치게 철저하게 제거한 나머지 고통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해나 극단적인 형태의 고통을 권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키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 과제가 필요해졌다는 말이다. 호르메시스는 경미하거나 적당한 수준의 혐오 자극에 생명체를 노출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내인성 오피오이드,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등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과학 분야다. 신체가 고통에 노출되면 자가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운동, 얼음장 같은 물에 뛰어드는 것, 간헐적 단식이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명상, 기도, 인지적 도전, 감정적 도전, 창의적 노력 등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포함된다. 고통스러운 활동을 하는 동안 도파민 수치는 천천히 오르고 이후 몇 시간 동안 상승된 상태를 유지한다. 서서히 기준선으로 내려가지만 결코 기준선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라온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운동이 괴롭다는 생각만 들어서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운동 같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통 뒤에 오는 쾌락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활동에 도전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고통의 예시로는 자해, 과도한 운동, 매우 제한적인 식단 등이 있다. 자해는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분비시킨다. 내인성 오피오이드는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같은 쾌락을 얻으려면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자해해야 한다. 그 결과 신체에 장기적인 해를 끼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능력을 소모시키고 부상과 과훈련 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지나치게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통증 자극은 긍정적인 신경 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놀 때도 일할 때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고통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보상, 즉 코카인을 주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교육된 쥐는 지칠 때까지 그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 코카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면 보상을 얻는다라는 행동이 소멸하면서 결국 버튼 누르기를 멈춘다. 하지만 그때 쥐의 발에 고통스러운 충격을 가하면 쥐는 즉시 버튼으로 달려가 예전에 받았던 코카인을 얻기 위해 다시 버튼을 누른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과거의 도파민을 얻기 위해 했던 강박적인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비록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 해도 말이다. 반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요인 피하기다. 나는 잦은 출장이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기에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출장 시기와 빈도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마음 챙김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다. 나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마음 챙김은 기술이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한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결론에 빠르게 도달한다. 첫 번째, 마음은 바쁘다. 생각과 감정의 흐름은
빠르게 흐르는 강과 같다. 두 번째, 생각과 감정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며 때론 이상한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은 덧없이 지나가고 반복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와 벅찰 때가 있겠지만 관찰자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뇌는 놀라운 이야기꾼이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뇌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 도파민 디톡스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다시 중독물질을 사용하라 라고 계속 속삭인다. 중독물질과 행동을 부추기는 강력한 목소리에 맞서려면 도파민 디톡스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 도파민 디톡스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지 말이다. 세상은 복잡한 곳이고 많은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하물며 강박적 과소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에서는 중독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이를 경고하는 신호를 더 잘 놓친다. 나를 찾은 환자들은 디톡스를 마친 후 중독되었던 자신의 모습에 새삼스레 놀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마초가 불안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악화시켰네요. 유튜브와 틱톡 시청은 무해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환자들은 중독적인 활동을 하고 사용하고 숨기기 위해 애쓴다. 그 과정에서 더 생산적인 목표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돈, 창의성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깨달으면 큰 충격을 받는다. 도파민 디톡스 외에도 통찰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나도 매일 실천하는 도구가 바로 솔직함이다. 솔직함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일에서도 항상 진실을 말하자는 약속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한두 개의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솔직함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나는 환자들에게 4주 동안 중독된 물질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다. 나는 덜 이기적이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에 빠진다. 인간은 거짓말을 무기와 방패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중독되지 않은 상태여도 진실만을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독 상태에서 거짓말은 흔하고 일반적인 증상이다. 중독 물질과 행동을 은폐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행동을 아우른다. 수년 동안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며 장기적인 회복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중독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 특히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려 노력했다. 방법이 무엇이든 솔직해져야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를 깨닫는다. 진실은 거짓말을 할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사실들을 알려준다.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보면 솔직함, 즉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솔직함이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더 잘 인식하고
강박적 과소비를 유발하는 정신과정을 이해하며 극복하게 한다. 지난 하루, 한 주, 한 달 동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숨기려고 하게 된 사소한 거짓말도 포함해야 한다. 거짓말했던 사례를 떠올린 후 어떤 생각과 감정이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는지 적어보길 바란다. 그 다음, 거짓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순간에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잘못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수반된다.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사이에 틈을 만들고 친밀감을 약화시킨다. 그것이 거짓말의 대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한 모습까지 드러낼 때 관계는 더욱 친밀해진다. 사람은 모두 결점투성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덜 외롭고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특히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받을 때 폭발적으로 친밀감이 상승하고 도파민이 분비된다. 솔직한 말하기는 전염성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우리도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상 심리에 의한 소비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솔직함이 환자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했다. 솔직함은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강박적 과소비를 줄이고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한다. 솔직함에 대한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거짓말을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제 도파민 디톡스를 위한 내용을 모두 마쳤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실천이다. 그냥 계속하면 된다. 만약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라. 지금까지 도파민 디톡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쾌락과 고통의 시소였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쾌락과 고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룬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일정한 수준의 고통과 쾌락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의 시소 한쪽에 각종 중독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해 쾌락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시소는 당연히 쾌락 쪽으로 기울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쾌락의 무게만큼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여운 아기나 고양이를 보면 깨물고 싶어지는 반응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쾌감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균형 잡기 위해 고통과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끔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쾌감을 추구하는 것과 지나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둘 다 중용에서 벗어난 것이고 해로운 행동입니다. 마약 등의 물질 소비로 인해 도파민에 중독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행동 중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이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내가 궁금해하고 재밌어하는 콘텐츠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니 뇌는 도파민 과잉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치솟지만 그 직후에 즉각적으로 자유 낙하하는 것처럼 도파민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쾌락을 느끼고 그 직후에는 정반대로 불쾌감이나 결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것이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 물질이나 행동을 4주 동안 삼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면 4주 동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나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심리 속에는 의식적인 생각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중독적인 행동으로 끌고 가고 끊임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인 나는 그것을 중단하고 싶지만 무의식적인 나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끌려갑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 즉 사령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리드하는 조직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인간의 최대 장점인 이성을 발휘해서 내 안에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 관념과 패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우는 마음 경영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깊은 마음은 빈 집처럼 내버려둔 채 겉에 보이는 몸과 의식의 영역에만 집중하지요. 그 결과가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 행복도의 하락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혹은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독립적이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중독되는 대상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고 어떤 이는 특정한 자아상에 중독되고 또 어떤 이는 삶에 유익하지 않은 온갖 고정관념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마음의 중독, 생각의 중독, 욕구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희망적인 소식은 그 모든 것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잘 사용하면 기적을 일으키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온 세상에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관심을 조금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에 말이죠. 예전에 읽어드린 책에 소개한 우화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우화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는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노력하며 얻은 아내였습니다. 비록 첫 번째 아내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여서 가끔 만나고
또 만나면 다투기도 하는 아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내는 부자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평소에 거의 만나러 가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임금의 명을 받아 먼 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마을 어귀까지만 함께 가주겠다고 했고, 세 번째 아내는 국경선까지만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돌보지 않았던 마지막 네 번째 아내는 부자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부자는 결국 네 번째 아내만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인생이고 먼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우리의 육체이고 두 번째 아내는 돈이나 지위 등이며 세 번째 아내는 형제자매와 가족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탈무드에도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마지막 아내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우리의 육체는 가차없이 우리와 이별합니다. 치열하게 살면서 획득했던 돈과 지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형제자매나 가족은 묘지까지는 따라와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정보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수학자 클로드 셰넌은 우주에는 어떤 정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행동 자극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왕이면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고 현명하고 탁월하게 가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3일 후인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하는 책임심 강의, 즉 명상과 마음경영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를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